판례 23번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판례 23번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판례 24번. 24번 아까 이미 설명했거든요. 전대했을 경우에 상가에서 사업자 등록 전차인 명의로 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네. 자, 그리고 판례 25번입니다. 판례 25번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판례인데요. 우리가 계약갱신 요구권 있잖아요. 상가에서. 여기 보니까 상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임법에 계약갱신 요구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임법에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계속 지금 주임법에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지금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그럼 여기 상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계약 기간 2년으로 했다. 그 말이죠. 이 사람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대항요건 갖추고 이 상가 건물에서 열심히 현재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좀 고생을 했지만 지금 현재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가게가 좀 될만해요. 가게가 좀 될만한데 만약에 이제 계약 기간 끝났다고 너 나가라 해버리게 되면 이 사람 영업권이 보장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상가 건물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해주기 위해서 설령 임대인이 원하지 않을지라도 이 임차인 임대인 상대로 해서 계약갱신을 요구하게 되면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임대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임차인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이 임차인이 임대인 상대로 해서 계약갱신 요구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장 몇 년까지? 5년까지입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 포함합니까? 뺍니까? 포함해서 5년까지. 왜 이렇게 5년 제한을 두고 있을까요? 제한 두는 이유는 이게 무제한된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임대인 같은 경우도 지금 억울한다면 억울하다고요. 지금 나는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5년까지는 어쩔 수 없다. 이 사람도 좀 참고 있는 건데 10년, 20년 무제한해버리게 되면 임대인의 재산권을 너무나 또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해봤자 5년까지 안 된다. 그래요. 5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애초에 계약 기간이 4년이었으면은 4년도 요구해서 8년 가능하다는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공부했을까요? 그분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 보면. 네. 그러니까 아예 딱 못을 박아놨어요.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 포함해가지고 5년 초과할 수 없다. 딱 못을 아예 딱 박아놨다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5년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법정갱신이에요. 법정갱신. 법정갱신 같은 경우에도 5년 제한을 받을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법정갱신. 우리가 상가에서 법정갱신은 계약기간 끝나기 6월부터 1월까지예요. 6월부터 1월 사이에 누가 누구에게 임대인이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아무런 통지 안 했어요. 그러면 전 임대차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정갱신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아무런 통지 안 했다 그 말은 임대 줄 마음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한을 둘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계약갱신 요금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원하지 않았을지라도 요구하는 거니까 제한을 둬야 되겠지만 이거는 제한 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5년 제한이 법정갱신에 적용이 안 된다. 이게 판례거든요. 그래서 판례 25번에서요. 밑줄 친 내용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에 관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을 5년 제한하고 있다. 못을 박아놓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정갱신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넘어갑니다. 집합건물법이에요. 집합건물법에서요. 판례 1번입니다. 판례 1번. 제가 집합건물법하고 가담법은 여러분에게 아직 설명 안 드렸는데요.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 이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집합건물법에서 판례 1번이 가장 중요한 판례예요. 왜냐하면 전호답이체 판결이거든요. 이게 구분 소유권의 성립 문제입니다. 구분 소유권의 성립의 문제. 잘 봐보세요.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구분 의사, 다른 말로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자, 문제는 구분 등기, 등록이 돼야 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종전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게 되면 이것까지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구분 등기까지 됐을 때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판례가 바뀌었죠.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있으면 충분하다. 등기화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가요? 187조 관련해서 시험에 나왔어요. 187조가 뭐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의 변동 해가지고 이게 나왔죠. 구분 소유권의 성립, 등기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 좀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밑줄 친 내용 볼까요? 밑줄 친 내용에서 두 부대 줄에 보면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그 다음에 한 줄 내려와서 구분행위. 키워드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밑줄 친 내용에서 맨 아래쪽에 구분 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을지라도 구분 소유가 성립합니다. 등기 안 됐을지라도, 물론 그 앞에 보니까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거나 등기부상에 등기 안 됐을지라도, 한마디로 등록 안 됐을지라도, 등기 안 됐을지라도 구분 소유권 성립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 2번은요. 어떤 부분은 전유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공용 부분이냐 판단 기준. 언제라고 했습니까? 그 아래 밑줄 친 내용 판례 보시면 건축물 대장에 구분 건물로 등록된 시정 기준이다. 그래서 그 아래 문제 1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뭐 여러분이 안 갈 사항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판례 3번이에요. 판례 3번에서 관리단. 아파트 가시게 되면 이제 관리단 있잖아. 관리단. 아마 여러분 공법 시간에 공부했을 겁니다. 관리단. 네. 이것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된 단체가 아니라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키워드가 뭘까요? 당연히 그 다음에 전원, 구성원으로 해서 성립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리단 집회에서 저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결의에 반대한 사람에도 미쳐 안 미쳐요? 미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동체 사회는 그러니까 이겁니다. 다수결입니다. 다수결. 어떻게 보면 논리 자체가. 자,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죠? 3번 풀어보세요. 당연히 전원 성립.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판례 4번. 판례 4번은요, 판례 5번하고 같이 묶어서 보시면 돼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잘 없지만, 이제 중개 수수료 아낀다고 이제 직거래 했을 때 문제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봐보세요. 여기 갑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 이제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 602호의 소유권자예요. 근데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이제 망했습니다. 부도가 났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이제 우리 관리비 있잖아요. 관리비도 보면 꽤 나오잖아요. 네, 관리비가 꽤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관리비 부과됐을 때 그 관리비 내역서 본 적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별되죠? 두 개로 구별하게 되면 네? 여러분이 전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공동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크게 구별하자면 그런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공용 부분 관리비는 줄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유 부분만 줄일 수가 있거든요. 아껴 쓰게 되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유 부분, 그 다음에 공용 부분.
오래된 아파트들이 이게 많이 나와요. 관리비가. 오래되게 되면 특히 겨울에 난방비 새 나간 곳이 많다 그 말이거든. 오래돼가지고 노후된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된 아파트들이 관리비 때문에 막 폭탄 맞고 난리 납니다. 잘못하면.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관리비를 뭐 했냐면 체납을 했어요. 체납 관리비. 그래서 전유 부분이 200,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이 400만 원 이렇게 체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을이 아파트를 매수했고요. 이 사람은 특별 승계인이죠. 매수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값이 좀 더 싸게 팔겠다고 해서 이제 기분 좋게 아파트 샀거든요. 이제 이사하고 아주 기분 좋게. 예. 근데 바로 다음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 하라고? 관리비 내라고. 아니 나는 인제세 왔는데 무슨 관리비 했더니 있잖아요. 종전의 소유자가 이 사람이 관리비를 많이 체납했거든요. 관리비 내세요. 이 사람 못 내. 관리사무소에는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보니까 있다니까요. 관리규약에 특별승계인이 관리비 체납한 거 승계한다라고 규약에 나와 있으니까 규약대로 합시다. 나는 모르겠어. 이제 붙은 거죠. 그래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갔죠. 법원에서 뭐라 했어요? 법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전유 부분 이거는 이 사람이 승계 안 해요. 이건 나 모른다 이거는. 근데 공동 사용한 거는 책임져라 그 말입니다. 공용 부분만 승계하게 된다. 일단 이거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다 승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 규약에서 승계해야 된다. 이거는 무효. 이거는 유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또 많이 쌓였겠습니까? 연체료. 장난 아니죠, 아파트. 보통 1.5 아니면 3%가 쌓이거든요. 관리비 체납한 거. 체납하게 되면 머리 아파요, 그것도요. 근데 의외로 또 체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럼 여기에서 연체료를 이 사람이 승계할 거냐 이게 문제거든요. 이건 승계 안 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4번하고 5번인데요.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공용부분 관리비 유효. 그 말은 승계한다 그 말입니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거래했을 때 혹시라도 나는 그냥 중간에 중개사무소 안 끼고 혼자 하겠다 할 때는 꼭 체납관리비 확인해야 됩니다. 또 확인할 게 있어요. 뭐? 세금. 당했습니까? 당했어요? 넘어갈게요. 갑자기 또 눈 동그랗게 떠버리면 세법 시간에 배울 것 같은데, 예. 그 세금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부동산 자체에 그 체납된 세금 있는지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나중에 폭탄 맞으면 잘못하면. 자, 그리고요. 그 판례 5번 있죠? 판례 5번에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 5번 풀어보세요. 쭉 보니까 뭐가 보이세요? 체납관리비에서 연체료 승계 안 됩니다. 5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판례 6번 있잖아요. 판례 6번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 앞에 한번 봐보세요. 여기 대부분 여러분은 이제 아파트 살게 될 건데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요. 아파트 여기 단지가 이제 좀 있어요. 네, 여기 있고요. 중간에 보니까 이제 애들 놀이터가 있거든요. 놀이터. 놀이터에 봤더니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애들은 안 보여. 애들은 안 보이고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 텐트가 쳐져 있고요. 여기 보니까 현수막이 걸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전국 노숙자 단합대회 해가지고 예, 이 노숙자들이 여기 지금 차지하고 불법 점거하고 있어요. 이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나가라. 방해 제거 문제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이걸 누가 할지가 문제예요. 항상. 누가 해야 될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대표자가 해야 될까? 대표자. 누가 대표자인데요? 아이고 아니야. 입주자 대표는 대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혼동하지 마세요. 우리 어떻게 보면 그 입주자 대표가 대장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 예, 관리인이에요. 관리. 소장. 예.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표자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누구? 여러분들 각자 구분 소유자가.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입대 있죠? 네. 이 사람들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안 돼요, 안 돼. 여기는 단지 대표자가 아니라 여기는 관리 권한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판례에 하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리인, 이 사람이 대표자입니다. 이 사람이 1차적으로는 구분 소유자, 반대로 됐네요. 일단은 구분 소유자가 해야 되겠죠. 구분 소유자. 그리고 대표자인 관리인이 하는 거고요. 이 입주자 대표인은 대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입주자 대표가 행사할 수 있다. 이건 유효, 무효? 무효입니다. 그래서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판례 7번 있죠? 판례 7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재건축 결의할 때 있죠? 앞에 한번 봐보세요. 재건축 결의할 때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잘 결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재건축 결의할 때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과연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의 그 시세하고 나중에 재건축했을 때 그 가치하고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터무니없이 추가 분담금 많이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 참가 안 해야 되겠죠. 빠져나와야 되겠죠. 팔고. 그래서 재건축 결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비용 분담의 문제거든요. 근데 비용 분담 문제를 정하지 않고 재건축 결의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걸 빠뜨렸으니까 유효, 무효? 무효. 이게 판례예요. 문제 풀어보세요. 유효, 무효? 무효입니다. 비용 분담 안 정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판례 8번이에요. 판례 8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임대 아파트였어요. 근데 나중에 분양 전환됐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에 하자가 있대요. 하자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겠어요? 담보 책임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담보 책임을 물어가는데요. 10년인데요. 언제부터 10년이냐? 처음에 임차인에게 인도된 날부터인지 아니면 분양 전환 시점인지 이게 문제됐는데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최초 임차인에게 인도된 때로부터 10년. 이건 여러분이 암기할 사항입니다. 이거는. 분양 전환 시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밑줄 내용의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강행규정. 암기할 사항이에요. 강행규정. 집합건물법에서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중간에 나와 있잖아요. 중간에. 네, 강행규정.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파트가 분양됐어요. 분양됐는데 우리 계속 전매 되잖아요. 보면은 계속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아파트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처음에 부장받은 사람이 담보 책임 물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소유자예요? 현재 소유자가 물어가야 되겠죠. 예, 그것도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194페이지 이제 가담법 나와 있네요. 가담법 이야기를 제가 그 사회 현상을 잠깐 좀 이야기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가등기 담보 등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양도담보, 매도담보, 형식 따지지 않고 적용되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 등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 법이 83년인가요? 80년 초반때 이게 제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제정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좀 이제 쉽게 좀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70년대 후반하고요. 80년 초반 때 우리나라 사회적 전반적인 현상이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냐면 갑이 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갑이 돈이 필요하니까 을로부터 돈을 빌리는데요. 둘이 만나서 이제 금전 소비대차, 예를 들면 돈 1억 원을 빌립니다. 이 사람이 돈을 빌리는 채무자고요. 이 사람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은행 돈 쓰기가 너무너무 까다로웠잖아요. 요즘이야 금방 돈 빌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 사이에 이제 돈 빌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돈을 빌리는데 채권자 을이 갑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너에게 돈 빌려주는데 만약에 네가 돈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야,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나를 그렇게 못 믿어?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그러면서 딱 자신 있게, 야, 너 나 가지고 있는 상가 건물 있잖아. 너 알잖아. 그래, 알지? 야, 내가 돈 이거 못 갚으면 너 이거 가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짱 있게 갑이. 그럼 이걸 뭐라 하죠? 대물 변제 예약이라 합니다. 돈 대신에 물건 주겠다 그 말이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말은 차용금 채무다 그 말이죠. 차용금 채무, 다른 말로 대금 채무가 발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갑이 아주 그냥 배짱 있게 대물 변제 예약을 해버리네요. 그럼 이 채권자 어떻게 할까요? 갑의 말을 콜 당연히 콜. 예약이 되려면 콜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을 있잖아요. 이 을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렇죠. 증거를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놔요. 담보 목적의 가등기죠, 지금. 아니면 아예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놔버려요. 그래서 그걸 뭐랄까요? 가등기 담보. 이걸 양도 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채권자거든요. 자, 때가 됐습니다. 그날이 됐습니다. 돈을 갚아야 되거든요. 돈을 갚아야 되는데 첫 번째, 갑이 돈이 없네요. 그래서 갑이 돈을 못 갚아요. 두 번째, 갑 돈 있어요. 근데 갚고 싶어도 못 갚아요. 을이 안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을은 애초부터 이 돈이 목적이 아니었었어요. 이 상가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 대부분 이 상가, 예를 들면 물건을 내가 주겠다 할 때 보통 빌린 돈보다 몇 배 되는 걸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해버리거든요. 빌릴 때는 나중에 설마 내가 돈 갚지 못할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3억짜리 상가 건물을 이제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을 같은 경우는 내심, 그래, 그때만 하면 돼 봐. 내가 상가 가져가지 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 없어요. 한 달 동안 외국 여행 갑니다. 와가지고 이제 갑한테 가죠. 야, 네가 약속 안 지켰지? 나 가져간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갑이 어떻게 하겠어요? 갑이, 야, 무슨 말이야 임마 해야죠. 근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옆에 주변에 친구들 많거든요. 겁줘버려요. 겁줘버리면 갑 꼼짝없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소송 제기한다고요? 누가 70년, 80년 누가 소송 제기했겠습니까 당시에? 요즘이야 소송을 제기하죠. 옛날에 소송 통해 거의 안 했습니다. 조금 좀 그런 사람들만 소송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을 있죠. 1억 대신에 3억짜리 물건 꿀꺽 먹어버립니다. 뭐죠? 엄청난 폭리죠, 폭리. 1억 받을 게 있는데 3억짜리 물건 가져간다. 폭리잖아요, 폭리. 이 채권자가 엄청난 폭행위를 취했다고요. 그러면 이런 현상 있죠?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전국 각지에서 엄청 많이 행해졌답니다. 이 당시에. 저는 본 적이 없지만 그 당시에 70년 후반대였으니까 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죽어요? 누가 죽어요? 이 사람에게 차액이 있죠. 차액이 지금 얼마예요? 2억이거든요.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안 준다고요. 주면 문제 안 되겠죠. 안 준다고요. 안 주니까 갑이 죽어요. 갑이 이렇게 죽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났다고. 방금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자살 많이 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못 이겨내니까 이거를 억울할 거 아닙니까?
1억 대신에 3억짜리 5억짜리 물건 뺏기는데 어디 하손도 못하고 법 해봤자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시절이었고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걸 좀 뭔가 규제를 해야 되겠구나. 규제를 하기 위해서 나온 법이 바로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게 되면 이 채권자 있잖아요. 채권자가 돈 대신에 이 물건 가져가는 것 이걸 금지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돈 대신에 지금 물건 가져간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차액을 안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니까. 그래서 가담법에 의하게 되면 채권자가 돈 대신에 물건 가져간다 이건 그대로 허용하는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차액을 주고 가져가라. 이게 바로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법조문입니다. 그러면 이 채권자 있잖아요.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하려면 최소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 겁니다. 변제기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 못할 경우에 이 채권자는 선택하면 되는 건데요. 돈 대신에 물건 가져갑니다. 이걸 귀속청산이다라고 해요. 또는 나는 그냥 돈 가져갈래 하면은 저 건물 뭐 하면 되겠어요? 경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요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선택.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폭리 행위를 취할 때 적용된다라고 했어요. 폭행위가 아니면 이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돈 대신에 물건 가져갈지라도. 그럼 뭘 따져야 되겠습니까? 대물변제 예약 당시 목적물에 이 목적물에 시가하고 뭘 따지겠습니까? 빌린 돈 차용액 플러스 이자 이걸 합쳐가지고 여기가 더 커야 되겠죠. 초과했을 때 이게 폭리가 되는 거니까 만약 1억이에요. 상가 받았어요. 이게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폭행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가담법 적용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담법이라는 것은 폭행이 이게 초점이에요. 폭리 행위일 때 적용된다고. 그 다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여금 채무, 차용금 채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대여금 채무가 아니다. 예를 들면 매매대금 채권 담보 목적이다. 공사대금 채권 담보 목적이다. 물품대금 채권 담보 목적이다. 이걸 목적으로 가등기 놨어요. 가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대여금 채무, 차용금 채무일 때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가등기가 됐다. 나중에 본등기 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등기 됐다라고 한다면 차액 주고 곧바로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거 절차를 다 공부하게 될 겁니다. 네. 한번 볼까요? 판례 1번. 판례 1번은요. 여러분들 판례 2번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밑줄 친 내용 보세요. 쭉 보면은 키워드만 잡으면 돼요. 키워드가 뭘까요? 초과. 초과됐을 단어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쭉 보니까 미치지 못한다. 이건 폭행위가 아니거든요. 폭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가담법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청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1번 한번 풀어보세요. 키워드가 뭘까요? 초과. 적용된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판례 2번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앞에 보세요. 지금 가담법이 적용되려면 시가하고 이걸 비교한다라고 했는데 만약 여기에 이미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요.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는데 보니까 여기에 2억 원이 있어요. 2억 원이 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목적물의 가치는 이걸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서 3억에서 2억을 뺐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1억입니다. 1억하고 1억 이건 폭행위가 아니잖아요. 가담법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3번 한번 풀어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먼저 뭐 한다고요? 공제한 나머지 쭉 보면은 초과 적용된다. 맞습니까? 네. 이걸 빼야 되는 겁니다. 선순위가 있을 때는. 네. 자, 그리고요. 227페이지.
이 195페이지입니까? 네. 판례 3번. 판례 3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가담법을 봐야 여기에 이해되는 거니까 이건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리고 판례 4번 봐보세요. 판례 4번 보시면 판결 요지 보세요. 가담법 차용물 반환에 가름해서 다른 재산권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래서 차용물 반환 대여금 채무다 그 말입니다. 대여금 채무, 차용금 채무. 따라서 그 밑줄 친 내용의 키워드는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 즉 매매대금 채권이에요. 매매대금은 차용금 채무가 아니죠. 따라서 가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번 풀어보세요. 키워드만 잡으시면 돼요. 키워드가 뭐라고요? 매매대금 채권 담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판례 5번 봐보세요. 판례 5번도 마찬가지죠. 판결 요지에서 두부대줄에 공사대금 채권 가로, 공사대금 채권 가로, 두부대줄에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차용금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8번 풀어보세요. 가담법 적용되지 않는다. 맞고요. 네. 그 다음에 판례 7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앞에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이제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귀속 청산은요, 채권자가 돈 대신에 물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 대신에 물건 가져가려면 뭘 줘야 될까요? 차액은 줘야 되는 거죠. 차액. 이걸 청산금이랍니다. 청산금. 따라서 먼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청산금을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청산금을 평가한 다음에 이 청산금이 얼마다라고 통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산금은요, 빼야 되겠죠. 뭐에서 뭘 빼야 되겠어요? 목적물의 시가에서, 그렇죠, 피담보 채권을 빼는 거예요. 통지 당시 목적물의 시가, 여기서 피담보 채권. 그러니까 채권자가 받을 돈을 뺀 거, 이게 바로 청산금이거든요. 청산금이 있을 수 있고요, 청산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가라는 건 계속 변동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청산금을 평가했어요. 청산금이 있든 청산금이 없든 채무자 등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청산금은 있죠. 평가를 누가 하는 거냐면 채권자가 합니다. 채권자가 한다고요. 채권자가 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유리하게 평가하겠어요? 당연히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면은 시가를 낮게 잡겠죠.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돌려줄 돈이 적게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있잖아요. 채권자가 주관적 기준에 의해서 청산금을 평가해서 통지를 했을지라도요. 즉 설령 객관적 평가 금액에 미달됐을지라도 일단 실행 통지로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 그러게 이게 이 채권자가 청산금을 평가해서 통지를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청산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는 동생의 항변권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거절하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채권자 같은 경우에 청산금을 평가를 하는데 설령 주관적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객관적 평가 금액에 미달됐을지라도 일단 실행 통지로서 효과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청산금을 통지했다. 실행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도 효력이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X가 됩니다. 네. 자, 이 정도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실명법 남았네요. 그런데 실명법 부분은 지금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실명법 부분이 조금 다시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실명법 부분이. 중개사법 시간에 설명 안 했나요, 교수님이? 예?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전혀 들은 적이 없다 그런 눈빛인데
중개사법 시간에 그 명의신탁 전원합의제 판례 말씀하실 것 같은데 했죠? 명의신탁 이 부분이 있잖아요. 명의신탁 이 부분이 5월 19일 날 그 대법원에서 정정견해를 폐기해버리고요. 견해를 바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명의를 맡겨놨잖아요. 명의를 맡겨놨는데 명의를 받아둔 사람, 여기 명의수탁자죠. 수탁자가 팔았을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했었어요. 종전에. 근데 법원에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아무 죄가 될 수가 없다. 횡령죄가 될 수 없다라고 바뀌었어요. 판례가. 예? 이게 지금 견해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조금 좀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내용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의신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전에 강의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판례가 새로 지금 바뀐 바람에 좀 이거 정리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그거는 꼭 기억하세요. 그 중개사법 시간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번에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에 종전에 횡령죄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횡령죄가 아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의신탁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했을 때 수탁자가 팔았다. 너는 절대 이제 보호를 못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형사 문제로 가기 때문에 수탁자가 이제 꼼짝 말아였는데요. 수탁자는 있잖아요. 지금 이제 아무 이제 겁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명의신탁한 사람들 지금 머리 아파요. 혹시라도 명의 받아둔 거 있으면 빨리 팔아버려요. 팔아도 죄가 아니에요. 이제 죄가 아니라고. 그래서 실명법 문제는 있죠. 실명법 문제는 나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바뀐 부분까지 좀 반영을 다 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해서 좀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딱 1부만 말씀드리고 수업 끝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우리 민법에서요 70%에서 85%가 판결 요지입니다. 판례 지문입니다. 시험에 나올 때 단답식 아니면 즉 판결 요지 아니면 사례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판례집 있죠? 여러분이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10번 본다 생각하세요. 이 판례를 여러분께 확실히 만들게 되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똑같은 판례가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안 봤던 사람들하고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요. 그리고 보긴 봤는데 기억이 안 나, 가물가물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난주하고 이번 주 여러분 고생 많으셨는데 고생한 만큼 제가 봤을 때는 20점 이상 올라갈 거예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물론 단서가 있어요. 여러분이 반복을 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